네, 국회가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입법 정국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예산 전쟁에서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바라던 여야, 이제 새로 시작되는 입법 전쟁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2주 동안 또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때 지금 뭐 공수처 법안도 있고 쟁점 법안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정기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열리는 예정이 돼 있고요. 원래는 회기는 내일까지입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또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쟁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 그리고 국정원 개혁 법안 같은 그런 나름 개혁 입법. 그리고 또 민생 법안 가지고 보면 이제 규제 프리존이라든가 서비스 산업 발전법 또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다루는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산적한 법안들이 많은데 상당히 굉장히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 예산안 같은 경우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 입법 문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반대를 하면은 진전을 참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12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개헌 문제를 1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산안 심의할 때는 그래도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구 민심도 생각해야 돼서 협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바른정당과 정책 공조해 나가기 때문에 법안 하나하나 통과시키기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각 당의 입장이 다르고요. 또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뭐냐면은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이 그 권성동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상당 그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이렇게 보이콧 한다든가 막아선다라면은 법안 통과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법사위 병목까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은 벌써부터 팽팽한 것 같습니다. 우원식, 정우택 두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에 보다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어제 일부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터무니없는 보이콧으로 하행을 겪는 등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가지고 끼워 팔기식, 바꿔치기식 뒷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다시 한번 규탄합니다. 네, 그럼 각 당이 어떤 전략을 쓸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 지금 뭐 야당 역할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국회에서 사실상 제일 손해를 봤다. 뭐 존재감을 확보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평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만회하는 어떤 국면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게 법안이 처리가 되려면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건을 갖고서 아마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 원하는 뭐 공수처라든가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검찰 개혁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고 또 정보위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들 다 자유한국당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단을 통해서 아마 자신들이 원하는 규제 프리 법안이라든가 뭐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임시국회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사실 또 원내대표 지금 경선도 치르고 있거든요. 그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원내대표 경선이 결국에는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될 텐데요. 새 원내대표 12일 날 이제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원내대표는 존재감도 확보하고 뭔가 당내외에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강경책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이번에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너무 강경책 일변도로 가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과를 못 내고 뭔가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뭐 구태의연하다, 뭐 이런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원내대표의 딜레마도 또 이 안에 존재한다라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당 지난 예산정국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확실히 했었는데요. 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좀 소외가 됐던 바른정당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를 찾아가서 좀 미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발언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 협상이 마무리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당 간의 통합이 때는 온다. 김동철 원내대표나 다른 분들이 뭐 충분히 사과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지적하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번 임시국회부터 연대의 본격적인 뭐 양상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또 국민의당의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양당이 정책 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반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공통 분모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방송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근로기준법 개정안, 뭐 아니면 규제 프리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하지만 공수처 신설 법안이나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입장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너무 무리하게 연대하지 않고 서로 입장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차이가 나는 대로 하면서, 그렇지만 그 두 당이 이대로 이 상황으로 가서는 두 당이 지방선거에서는 공멸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정책연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거연대까지를 겨냥을 해서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나가는 노력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 자리에서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나중에 단둘이 만나자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때 좀 더 뭐 선거까지, 내년 선거까지 염두에 둔 이런 전략이 좀 나올까요? 그 둘이 보자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공식석상에서 그래서 예.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그만큼 두 당이 협력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어떤 협력의 필요성, 양당의 당내에서의 어떤 필요성을 공감대를 넓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양당이 뭐부터 이제 협력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모아가는 과정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통합부터 얘기를 끄집어내면 예컨대 선도 안 받는데 결혼을 하자 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당내 각 당의 입장, 특히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호남 이제 의원들한테는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정책 연대까지도 굉장히 좀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공약했던 거가 공통된 공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찾아서 정책 연대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좀 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연대는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양쪽이 더 이제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모색해야지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당내 반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뭐 다는 아니고요. 안철수 대표와 이 유승민 대표는 썸을 타는, 요즘 말로 썸을 타는 관계인데, 한쪽에서는 또 집에 가면 좀 합의연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도 그랬어요.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17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안철수 대표가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좀 항의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항의 소리가 많이 난 건 아니고요. 한 참석자가 안철수 대표 보고 나가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팔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남 중진 의원들을 이렇게 호남 민심을 다독거려야 한다라는 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계속 이런 행사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남 방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동안은 통합을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지만은 요즘 하는 그 움직임들을 보면은 그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 그 당심이라든가 이렇게 여론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페이스 조절을 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호남 방문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좀 호남 민심도 달래고 정면 동파를 할 때가 됐는데 안철수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치가 정체성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 중진들이 갖는 대표성이 그 호남에 있습니다. 예컨대 그렇죠. 뭐 정동영, 무슨 뭐 박지원, 천정배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대결적으로 가져가면 그 호남민들의 어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우호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은 사실 이분들과의 관계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뭔가를 수용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좀 먼저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호남의 민심이 조금씩 열리면서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대결적인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조간에 또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에 주성영 의원이 이런 제보가 있다라면서 국감에서 들고 나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쓰려고 양도성 예금증서 CD 100억 원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왜 됐냐면 그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주성영 의원에게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보자가 박주원 지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고 참고로 그 사건은 이제 허위인 것으로 판단이 나서 그 당시 문제 제기를 했던 주성영 의원이 벌금형 300만 원으로 봤었죠. 예.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인데 지금 제보자가 최고위원. 지금 그 당시에 제보자가 당시에 대검 그 수사관으로 있던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박주원 최고위원이다라는 어허. 것이 지금 이제 일부 보도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호남 예.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박 최고위원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하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보호해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최고위원에게 이것을 한 점도 의심 없이 그 남겨둠 없이 밝혀라라고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 최고위원이 본인의 그 정확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남 방문을 앞두고 아주 그 호남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박주원 최고위원은 뭐 안산시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뭐 MB와 가깝다, 이재호 전 의원과 가깝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 아니다라고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지켜본 박주원 최고위원을 지켜본 박지원 대표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당내에서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DJ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야당, 특히나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두는 국민의당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 부분을 허위로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이제 전달해서 발표했던 주성영 의원이 300만 원 벌금을 받는 허위 이제 제보인데 이게 또 안 대표의 측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거 때 지난 선거 때도 또 이유미 뭐 이렇게 선거 제보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거듭되면은 이게 이제 신뢰성이 이제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문제군요. 그렇죠. 제보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 경력이 이제 대검의 정보관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호남의 부분에서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안 대표로서도 결국에는 뭐 이분에 대한 그 거취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해가기 좀 어려운 국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과거에 내 목을 치려 했던 사람과 나랑 같은 당에서 같은 회의를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열렸거든요. 박주원 최고위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감사원장 후보자 발표가 됐죠.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오늘 조간 보니까
미담이 참 많대요.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에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놀랐고,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향기로운 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여러 가지 미담 중에서 뭐 잘 알려져 있지만은 두 딸이 있는데 두 아들을 또 입양을 했다라든가 아하. 그런 사례, 그리고 몸이 불편한 동료를 뭐 사법연수원 기간에 얻고 다녔다라는 그런 연수원 이런 2년인데 예. 2년 기간 그런데 동안. 제가 찾아보니까 오히려 경기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같은 그 사람을 계속 한 1년 정도 얻고 다닌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불편했던 친구를 업고 다녔었는데 얻고 신촌에서부터 경기고등학교까지 얻고 출근을 같이 통학을 시켰는데 네. 같이 사법시험에 합격이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또 얻고 다녔다라는 그런 아주 미담의 주인공이고, 그 친구가 강명훈 변호사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따뜻한 부분들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신임 감사원장 인선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문재인 민정수석이 검증한 감사원장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번만큼은 최초의 감사원장 후보자를 정말 고르고서 신중하게 고르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른바 7대 인사 배제 원칙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계속 논란이 되자 지난번에 청와대가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아마 첫 이제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5대 원칙도 사실 어렵죠. 이게 세금 포탈, 무슨 논문 표절 뭐 등등해서 5가지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제 성범죄 연루된 부분과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음주운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막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과했다. 그 부분에서 검증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회에서의 인주는 크게 이 무리 없이 되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다른 어떤 조건 없이 발목을 잡으면 그것 자체가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이라는 야당도 오히려 이분에 대해서는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수용하는 차원에서 아마 인준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그 박근혜 정부 때 정의윤의 문건 유출 사건 때문에 조응천 당시 비서관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선고를 한 게 또 당시 네. 그렇습니다. 그 판결을 한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소신 있게,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또 흔적들이 보여지고요. 과거에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발생했던 윤필용 사령관 재심에서도 또 나름대로 소신 있는 판결을 했고, 이런 판결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지 흠잡을 데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자, 그 사실 그 감사원도 앞으로 이제 적폐청산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장에 맡게 되면서 이제 그 막강한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실행해 나갈까요? 일단 감사원장이나 감사원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게 된다라면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누구냐, 감사원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이렇게 이야기들 보면은 최재형 신임 후보자, 감사원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아니면 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감사원의 미래에 대해서,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내면서는요, 그 입양 아들을 위한 합창단도 만들고 본인이 딸이 있으면서도 아들을 2명을 또 입양해서 키우고 상당히 많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앞으로 이제 인사검증 과정 더 거쳐야 됩니다. 아직 뭐 그렇습니다.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참 뭐 미담 제조기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지금 압수수색 당했고요.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고 공천헌금 관련돼서 했는데 그 질문 드리기 전에 공천할 때 지방자치단체 뭐 의원 나가려면 그러니까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 나가려면 의원한테 그렇게 좀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공천을 누가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공천을 누가 주느냐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이건 누구건 간에 다 사실은 국민이 공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의 어떤 지도부, 공천위원회라 그러지만 사실상 지도부가 임명한 분들이 들어가서 공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결이 닿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분도 지금 이후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수뢰 의혹이 발생한 이유가 공천 지방선거 때 공천위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기초 의원을 나가는 분이 관계 속에서 이제 뭔가 얼마를 뭐 금품이 공천원금이 지금 주고 받은 걸로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번 공천 관련해서도 선거법 개정할 때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할 때마다 상향식 공천 매 뭐 선거 치를 때만 나옵니다만 그거 제대로 지켜진 선거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우현 의원이 그 경기도 공천심사위원이라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의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5억 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줬다라고는 뭐 이렇게 밝혀진 바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제가 보니까 이우현 의원이 과연 왜 이 부분에 잘한 이우현 의원은 애당초 지방의회 용인시 시의원 출신입니다. 그렇죠. 시의원 출신이고 시장 선거도 한번 나갔고 용인 갑의 재선 의원인데 어떤 의원이냐면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고 삼성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현장에 나갔던 8명 의원 중에 이우현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친박 중에 친박이었다. 그렇습니다. 당초는 이제 뭐 기초의원은 원래 이제 무소속이었으니까요. 무소속으로 하지만은 한동안은 또 열린우리당에 몸 담았다가 친박연대가 이렇게 결성될 때 친박연대로 당을 건너서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이렇게 또 넘어왔는데 서청원 의원 거쳐서 왔군요. 서청원 의원의 측근입니다. 작년 총선 과정에서 김성애 전 의원이 이렇게 녹취록 파문이 일어나지 예.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우현 의원이 김성애 전 의원 보고 그 남자 세계에서는 인간 쓰레기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서청원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던. 보호했던 서청원 의원의 측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그 MB 정권 때 공천 학살해서 만들어졌던 그 친박연대 뭐 그 시절에 서청원 의원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친박 쪽에 또 몸을 담았던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이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천원금이 과연 이우현 의원만 있을 것이냐,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공천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천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실질적인 실세 정치인들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과거에 사실은 이 새누리당의 이 공천을 주도했던 친박 인물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확산될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또 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서청원 의원의 측근이라기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서청원 의원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청원 의원이 18대 총선 때 공천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렇죠. 비례대표 실형을 받은 1번.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몇 년 지나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일이죠. 자, 그런데 11일 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또 이 임시국회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출석은 과연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